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노지훈이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학교 다닐 때 일기 쓰는 걸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어쩌다 큰맘 먹고 이런 글을 쓰길 작정까지 했겠어요.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나니 너무나도 참담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다 끝났다 싶으면서도 계속 맘속에 뭔가가 남아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라도 표출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의 이 분통 넘치는 이야기를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외동딸로 태어났고요. 저희 부모님은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뭐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 부모님 가게도 자그마한 곳이긴 했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할 순 없었지만 그렇다고 궁핍하게 살았던 건 절대 아니랍니다. 게다가 부모님 두 분 모두 몹시 긍정적인 성향의 사랑이 많은 분들이라 저는 너무나도 단란한 분위기의 가정에서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시절은 제 인생에서 정말 한없이 순수하게 즐거웠던 기억들로 가득해요. 저는 부모님 분식집이 있는 바로 그 초등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야, 오늘 학교 마치고 우리 분식집 갈 사람. 우리 엄마 떡볶이 진짜 끝내줘. 난 매일 먹어도 안 질리거든. 너희 분식집? 너희 집 분식집 하니? 어디? 우리 학교 앞에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는 길에 같이 가자. 같이 갈 사람 또 없어? 우와, 나 그 분식집 알아. 거기 너희 부모님이 하시는 거야? 맞아, 그 집 떡볶이 진짜 맛있어. 대박, 너 완전 좋겠다. 그럼 난 우리 엄마 떡볶이며 튀김, 김밥 그런 거 다 맨날 먹을 수 있어. 저는 그렇게 학년이 바뀔 때마다 반 친구들에게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분식집을 자랑하며 같이 가자고 부추기곤 했었죠. 그러니 친구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분식집 딸이라고 알고 계셨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전 그게 너무 좋았어요. 하굣길마다 친구들 손잡고 우르르 몰려가서 큰 소리로 엄마, 아빠, 나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었는데요. 친구들에게는 엄마, 아빠 분식집을 자랑하고 엄마, 아빠에겐 친구들을 자랑하고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런 저를 신기하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친구도 물론 있었답니다. 저랑 꽤 친한 친구 중에 부모님이 시장에서 건어물 장사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저를 진짜 신기해했어요. 지훈아, 넌 너희 부모님이 분식집 하시는 게 정말 그렇게 자랑스럽니? 응, 얼마나 좋아? 친구들 데리고 가면 막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럼 애들도 좋아하고 너무 좋잖아. 넌 정말 알다가도 모르래요. 난 우리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거든. 의사, 변호사 그런 부모까진 바라지도 않아. 난 그냥 우리 아빠가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창피해. 뭐가 창피해? 내가 너라면 마른 오징어 맨날 먹을 수 있어서 좋기만 하겠다. 내가 떡볶이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아, 못 말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아니, 뭐 제 말이 이상한가요? 물론 먹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고만할 땐 먹는 즐거움만큼 큰 게 또 어디 있겠냐고요. 더 잘난 부모를 동경하면서 분식집이나 건어물 장사라는 부모를 그리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것도 다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워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누구라도 편견 없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고
또 넘치는 사랑으로 저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보며 자랐으니 덕분에 저 또한 그런 사람으로 자란 것 아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법 덕분에 저는 매사 긍정적이며 감사할 줄 아는 정이 많은 아이로 자랄 수 있었죠. 공부를 그리 잘하진 못했어요. 학년이 올라가고 철이 들면서 공부하시는 부모님 생각도 안 한 건 아니랍니다. 힘들게 뒷바라지 해주시는 걸 생각하면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성적도 좀 더 잘 받고 그랬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솔직히 그러진 못했거든요. 그렇다고 농땡이나 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그럭저럭 인서울로 대학 진학을 할 정도는 됐으니까요. 그렇게 진학한 대학에서 다른 친구들과 비슷한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강의 시간 땡땡이도 쳐보고 시험 기간엔 도서관에서 밤을 새보기도 하고 또 시험 끝났다는 해방감에 일주일 내내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거나 아침까지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말이에요. 남들 하는 건 다 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려던 그 겨울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에 그 슬픔을 어찌다 말로 하겠어요. 엄마가 떠난 후 덩그러니 남겨진 아빠와 저는 한동안 엄마가 없다는 현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빠는 엄마와 함께 하시던 분식집을 정리하셨고 그 이후로는 그저 소일거리나 하시며 지내게 되셨죠.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저는 엄마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꼈고 그렇게 엄마 없이 아빠와 저는 더 애틋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진짜로 철이 들었던 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제야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고3 수험생일 때보다도 훨씬 더 열심히 준비했고 그 덕분에 꽤 탄탄한 기업의 마케팅팀에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우리 딸 정말 장해. 아빠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 고맙다, 아빠 딸. 엄마도 내가 취직한 거 알면 정말 기뻐했을 텐데. 그렇지, 아빠. 엄마도 알까? 그럼 당연히 알지. 엄마는 모르는 게 없을 거야. 아빠가 모르는 것들도 다 알고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 맞아. 그럴 거야. 나 공부하다가 힘들 때 한 번씩 엄마 생각을 하면 힘이 막 다시 솟아나는 것 같고 그랬다? 그때마다 엄마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어. 정말? 아빠도 그런데? 이렇게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 실망시켜드리지 말고 우리 정말 잘 지내자. 회사 들어가서도 잘할 거야. 그런 식으로 아빠와 저는 일상에서 늘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슬프고 아픈 일이라고 가슴속 깊이 묻어두고 입 밖에 꺼내려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끄집어내어 말하고 나누고 그러는 게 아빠와 제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방법이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엄마 얘기를 하는 걸 아빠와 저는 좋아했어요. 엄마 얘기뿐만 아니었죠. 전 아빠에게 온갖 얘기를 다 하는 딸이었거든요. 친한 친구들끼리 나눌 법한 대화를 저는 아빠랑도 아무 거리낌 없이 나누곤 했어요. 심지어 남자 얘기까지도 말입니다. 우리 딸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좋은 사람이 그렇게 없어? 이 좋은 날 데이트를 해야지 왜 집에만 있냐고. 아우, 아빠. 아무리 날씨가 좋다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 괜찮은 놈들은 다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찾을 수가 없다니까? 그 왜? 회사에 좀 괜찮은 사람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랑은 뭐 아무것도 없어? 아, 그 선배? 뭐 멋있긴 해. 지적이고 진중해 보이고. 근데 어쩐지 너무 귀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난 너무 그런 귀공자 스타일은 별로란 말이야.
우리 딸 이렇게 눈이 높으니 장차 어떤 사익감 데려올지 아빠가 참 기대가 크다 커, 응? 아빠랑 제가 나누는 대화에서 아빠, 우리 딸 이런 호칭만 드러내고 들으면 그냥 또래 친구들끼리 편하게 나누는 대화처럼 들릴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빠랑 통화하는 걸 듣고 있던 친구들이 제가 마지막에 알았어 아빠 라고 말하는 걸 듣고 기절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당연히 친구랑 통화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아빠와 저는 서로에 대한 애틋함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어요. 딸들이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서 아빠와 멀어진다고 하던데 전 그런 시기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게 할 얘기도 다 아빠에게 하게 됐고 그렇게 아빠는 제게 아빠인 동시에 엄마이기도 했고 언니, 친구가 되어주셨답니다. 열친구 부럽지 않은 아빠였다고나 할까요? 그런 아빠가 염려하듯 답답해하신 것처럼 제가 연애를 좀 오래 쉬긴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연애가 마지막이었고 이후로는 취직 준비한다고 바빴고 입사 이후로는 남자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레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봤던 건데 아빠도 알 정도로 제가 괜찮게 생각하는 선배가 있긴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회사 사람은 아니고 거래처 회계 담당자였는데 워낙 업무 협조가 긴밀히 하다 보니 실제로 선배라고 부르기도 했을 정도였어요. 아빠에겐 귀공자 스타일 안 좋아한다는 식으로 말했지만 사실 저보다 지나치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인 것 같아서 좀 거리감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하시는 분식집을 자랑하던 게 저였지만 저도 어느 정도 사회화가 된 나이잖아요. 특히 결혼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연애란 곧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니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업무상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면서 슬쩍슬쩍 사적인 대화도 나누게 됐는데 알고 보니 저랑 비슷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친밀감이 수직 상승하게 됐고 서로의 평범함에 공감하며 연애를 시작해 2년 동안 사귀었어요. 별 문제 없이 2년이나 잘 만났으니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예비 시모를 먼저 만나 뵙게 됐지 뭐예요. 저희 시댁 얘기를 먼저 좀 하자면요. 저희 시부는 공기업 출신 퇴직 공무원이셨고 시모는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이세요. 여기서 제 감정을 조금 더 실어 이야기하자면 시모는 첫 만남에서부터 허세가 좀 심한 분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시더군요. 그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셔? 퇴직하셨니? 아, 그게 저희 부모님은 같이 분식점을 운영하셨었어요. 엄마 돌아가시면서 그때 아빠가 가게를 정리하셨고요. 분식집? 무슨 프랜차이즈 같은 건가? 요즘 애들 좋아한다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초등학교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앞? 그럼 뭐 구멍가게 같은 건가? 어쨌거나 장사하는 집안이었구나. 난 좀 학구적인 분위기의 집안이면 싶었는데. 그러면서 말끝을 흐리시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 덜 찬다, 뭐 그런 말씀인 거잖아요. 솔직히 속도 상했고 기분이 좋진 않았죠. 게다가 한번 그렇게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가 걸고 넘어지는 듯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자기들 집안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그렇다 하면서 괜히 우쭐대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자꾸 저나 저희 집을 무시하고 까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시니 불편했어요. 구멍가게, 장사하던 집,
그런 표현들도 계속해서 쓰셨고 특히 애들 코 묻은 돈 어쩌고 하는 얘기가 제일 듣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집안을 올려치기 하시는 것도 전혀 공감이 안 되고 싫더라고요. 시모, 그러니까 당시엔 예비 시모셨죠. 아무튼 시모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 결혼 이대로 괜찮은 걸까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 엄마가 좀 그렇지? 너 기분 많이 상했을 것 같아서 걱정돼. 솔직히 마음이 좀 복잡해. 난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 우리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게 좋았는데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 것 같더라. 전혀 아니야. 엄마가 괜히 그러시는 거지. 나한테는 자기보다 더 좋은 짝은 없어.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부탁이야. 그래도 그렇게 제 마음 알아주는 말을 하니 마음이 조금 풀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후로도 내내 시모가 뭐라고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려고 하면 재빨리 말을 막거나 다른 말로 돌려버리는 등 제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모습들을 보니 더 믿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흔히 하는 말이지만 시모 보고 결혼하나요? 남편 믿고 결혼하는 거죠. 결혼이 집안끼리의 결합이란 말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에 갔는데 글쎄 아빠가 음식장만을 선수하신 거예요. 웬일이야 아빠? 이걸 아빠가 직접 다 차린 거라고? 정말? 언제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바지 음식으로 시댁에 가져갈 것들은 잘한다는 집 알아보고 잘 부탁해서 맞춰놨으니 그 걱정은 마. 그래도 너희들 먹이는 음식은 내 손으로 한번 해주고 싶었다. 아빠 마음이 그렇다는 거 알고 맛이 좀 없어도 맛있게 먹어줘. 장인어른, 무슨 말씀이세요? 냄새만 맡아도 이미 너무 맛있는 거려? 이런, 장인어른 따라가려면 전 아직 멀었어요. 더 분발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자네랑 우리 지은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지은아, 그러니까 아빠 걱정 말고 잘 살아.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왈칵 쏠리는 거 있죠. 아니 그냥 얼핏 들으면 결혼식 마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에게 아빠가 할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저에겐 그게 아니었거든요. 결혼 전부터 괜한 허세로 저에게 기싸움 같은 걸 걸어왔던 시모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 분이 저희 아빠에게라고 무슨 대단한 예의를 차리셨을 리가 없죠. 상견례 자리부터 시작해서 어찌나 그놈의 홀아버지 소리를 해대시는지 시모 입을 그냥 콱 틀어막아버리고 싶었다니까요. 네, 물론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계신다는 건 분명 그리 좋은 조건이 아니죠.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티를 팍팍 내며 말끝마다 홀아버지 소리를 붙일 건 또 뭐냐고요. 그러니 아빠도 좌불안석이셨을 테고 그런 아빠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었으니 아빠가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아빠 걱정 말고 너나 행복하게 잘 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겐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희 아빠는 그렇게 아빠한테는 신경 쓸 것도 없다 하시며 남편이랑 시댁에 자라라면서 행복하게만 살아라 하시는 분이신데 시모는 그런 저희 아빠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뭐랄까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가. 너 어버이날에 너희 친정아버지한테는 뭘 해드렸냐? 아빠가 특별히 필요한 건 없다고 자꾸 그러셔서 그냥 홍삼 해드렸어요. 그건 계속 두고 드시거든요. 그래? 홍삼
몇 년근? 얼마짜리로 해드렸니? 네? 가격이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었어요. 시댁 친정 다 똑같이 챙기는 거라고 하면서 세상이 바뀌었네 어쩌네 하지만 그래도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괜히 더 마음 쓰려고 한다거나 그러지 마라. 그건 네 아버지 욕 보이는 거야. 아, 정말. 제가 말을 말아야죠. 어버이날이나 명절, 아빠 생신 같은 이름 있는 날마다 제가 친정아빠한테 뭘 해드리는지, 심지어 얼마짜리를 해드리는지까지 체크하며 행여나 제가 혼자 계시는 아빠 때문에 남편이나 시댁에 소홀할까 그렇게 자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감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밖에요. 저나 저희 아빠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도 시모가 자꾸 그러시니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시댁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저대로 노력도 많이 했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가 제게 뭘 받는 걸 극도로 사양하셨으니 뭘 더 해드릴 수도 없었다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보다 아빠에게 못해드리는 게 훨씬 많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늘 사이가 좋았는데 결혼 4년 차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모 눈치도 보이고 그게 아니어도 저부터가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긴 해도 아직 제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친구들 중엔 아직 결혼도 안 한 친구들이 더 많았으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곧 좋은 소식이 있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특별히 불임 클리닉 같은 곳을 찾진 않고 자연 임신이 되길 기다렸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기쁘고 반가웠어요. 단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건 병원에서 유산 조짐이 살짝 보인다고 특별히 안정을 취하란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 최대한 몸살이면서 조심하려고 했죠. 딱 그러던 그즈음 시누이가 결혼 날짜를 잡은 거예요. 예, 너 내일 집에 와서 음식하는 것 좀 거들어라. 장모 사랑 사위라는 소리를 나오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그런데 어떡하죠? 병원에서 최대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지은이는 집에서 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왜? 뭐가 잘못됐다니? 유산기가 있대? 애가 어떻게 잘못 들어섰길래 그런 소리 들어? 하필이면 딱 이럴 때. 너 괜히 내가 네 댁 시집살이 시킬까 봐 그러는 거 아니야? 얘, 네가 얘한테 무슨 소리 했니? 아니요, 어머니. 그럴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고 제가 좀 조심하면 돼요. 내일 가서 도울 테니 걱정 마세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시모가 못마땅해 하면서 하는 말들을 듣기 싫어서 그냥 제가 나서서 가겠다고 하고 만 거예요. 처음에 시모가 음식하러 오라고 할 때 남편이 먼저 나서준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이에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시모도 알았다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도 그토록 기다리던 손주가 건강하길 바라는 일 아닌가요? 그러나 시모에게 그건 그거고 또 이건 이거고 완전히 별개였던 모양이죠. 게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좀 잘하는 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 사위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죠. 뭐 돈을 엄청 많이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으니 정성이라도 보이고 싶으셨을 테고요.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시모도와 음식 장만하는 걸 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알아서 조심하겠다는 게 그게 말이 쉽죠.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상 일이 닥치니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시모가 다급하게 뭘 좀 하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몸이 벌떡벌떡 일으켜지고 쟁걸음으로 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음식을 어찌나 많이 하시는지 하루 종일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허리 한 번, 무릎 한 번 펼 때마다 악소리가 나고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우이 예비 신랑 맞는 저녁상 차리느라 있는 대로 고생을 하는 바람에 시댁에 다녀와서 내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죠.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끙끙거리기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그 바로 다음 날 아빠가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동행할 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약속은 벌써 일주일도 더 전에 잡아놓은 예약이었어요. 아무래도 아빠 증상이 신경이 쓰여서 제가 미리 진료 예약을 잡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아빠 혼자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몸이 크게 많이 쓰거나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차 타고 가서 진료받으시는 거 보고 다시 차 타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크게 무리될 것도 없다 싶어서 아빠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 후 하혈하며 병원에 실려가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질 않아요.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에게 진짜 너무 듣기 힘든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병원에서 조심하라 소리까지 했는데 뭐 한다고 친정일에 나서서는 기어이 애를 빠뜨리고 마는 거냐? 응? 아이고 그것도 그렇게 힘들게 들어서 내래. 넌 애미로서의 모성에 그런 것도 안 생기든? 엄마, 뭘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지금 제일 속상한 건 이 사람이라고요. 그만하세요. 뭐야? 너야말로 지금 그 태도가 뭐야?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너 장가가고 정말 이상해진 거 알아?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 시모는 바로 전날 자기가 저를 하루 종일 부려먹은 것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제가 친정아빠 모시고 병원 잠깐 다녀온 것만 들먹이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이 나서서 시모를 주저앉히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시모는 더 화를 내며 흥분을 하셨으니 남편도 시모가 무슨 더 심한 말을 할지 겁이 나서 말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 역시 시모가 하는 그런 모진 말들을 더 듣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죄인이 된 심정으로 심력 끼쳐 죄송하다 소리만 몇 번 하고 방에 들어와 누워버렸습니다. 정말 서럽더라고요. 베개가 흥건해지도록 울어본 게 언제였던가 싶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뱃속에 찾아와준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더불어 시모가 한 말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죠. 남편도 그저 제 옆을 지켜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시간을 버텨나야 했어요. 유산만으로도 제게는 견디기 힘든 벅찬 고통이었는데 거기에 더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왜 나쁜 일들은 꼭 이렇게 겹쳐서 오는 걸까요? 아빠는 그저 몸이 조금 안 좋으신 정도가 아니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모시고 갔던 건데 이미 너무 늦었던 모양입니다. 아빠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빠가 투병하시는 동안에도 시모는 제가 아빠를 보러 다니는 걸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더군요. 너 또니야 친정아버지한테 가는 거냐?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앤진 내가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네가 지금 네 친정아버지한테나 쫓아다닐 때야? 어머니, 저희 아버지 폐암 말기 판정 받으셨어요. 아시잖아요. 그런 아빠를 보러 가는 걸 두고 이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너 서운한 거 그게 무슨 대수냐고. 네 몸 네가 간수 잘못해서 애 빠뜨렸으니 어떻게든 다시 몸 만들어서 애 품을 생각을 해야지. 친정일에 쫓아다닐 정신이 어딨냔 말이야. 어머님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저는 친정아빠 저렇게 혼자 외롭게 계시게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계실지도 모르는데요. 어머니,
저 못 말리세요. 시모가 거품 물고 넘어가며 소리 꽥꽥 지르는 게 다 들렸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 시모 뒤로 하고 나와버리곤 했어요. 아빠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저도 무서운 게 없는 거죠. 시모가 뭐라고 하시는 게 그게 저한테 들리겠어요? 시모가 그럴수록 화만 났어요. 서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든든한 남편의 위로와 지지를 받으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투병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과 괴로움에 신모에 대한 원망까지 더해져서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장례를 치렀는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땅을 남기셨더라고요. 뭐 사실 재산 가치로 따지자면 그리 의미 있는 유산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전 아빠가 그런 땅을 사주셨다는 것도 몰랐기에 그저 놀랍기만 했고 아빠의 마음이 느껴져서 더 슬펐어요. 아빠가 그 땅을 왜 사셨겠어요? 아빠 자신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 한 장도 그냥 쓰는 법이 없는 분이 땅을 사시다니 그건 다 저한테 남겨주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 땅 사려고 또 얼마나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며 사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 정말이지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두고도 시모는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참 너희 친정아버지도 딱한 분이다. 땅을 사도 무슨 그런 걸. 어디 변두리 쓰지도 못해 버려진 땅을 사서는 그것도 유산이라고. 그냥 뭐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아무 땅이나 사신 모양인데 저거 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냔 말이다. 아빠가 남겨주신 건데 저는 그 땅 돈으로 환산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땅도 땅이라고. 그래. 뭐 어차피 네 아버지가 너한테 남겨준 땅이니 내 알 바는 아니다만 하도 딱해서 그러지. 시모는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제가 상속받은 땅을 무시했는데요. 그런 시모의 말들이 저에 대한 아빠의 진심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말처럼 들려서 정말 듣기 거북했죠. 그래서 저도 제 할 말하며 시모가 뭐라고 하든 휘말리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기신 그 땅이 개발지로 선정되면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이미 100배가 올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이게 계속해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듣고 제일 흥분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시모였어요. 결혼할 때부터 저희 집을 그렇게 무시하고 아빠가 남겨주신 그 땅은 또 얼마나 얕잡아 봤었냐고요. 그뿐인가요? 제가 편찮으신 아빠 병문안 다니는 것도 그렇게 못마땅해 했고 장례 치르는 동안에도 싸늘하기만 했던 시모가 아니냔 말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 땅값 올랐다고 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얼굴이 되어서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사돈 어른이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게 아니냐. 정말 대단하셔. 어떻게 그 땅을 딱 알아보고 사두셨을까? 이왕이면 좀 더 사두시지. 얼마 하지도 않은 헐값 땅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어디야. 아이고, 사돈 어른이 큰일하고 가셨구나. 거의 찬양 수준으로 저희 아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건 한 번도 사돈 어른이라고 제대로 저희 아빠를 부르신 적도 없던 시모였거든요. 늘 너희 친정아버지 그런 식으로 언급하시더니 갑자기 사돈 어른이라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단하다, 최고다, 큰일 하셨다는데 저와 아빠를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만큼이나 듣고 있기가 거북하더라고요.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시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도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시모가 정말 상상도 못한 걸 꺼내오신 거예요. 예, 며느라가, 이것 좀 봐라. 너도 이 술 알지? 내가 얼마나 아끼는 술인지 알지 않냐고. 엄마, 이거 엄마가 절대로 안 꺼내놓는 술이잖아요. 아끼고 아끼던 그 술, 오늘 드디어 따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날 꺼내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꼈던 거 아니겠어? 그 술이라면 저도 아주 잘 알죠. 거짓말 좀 보태자면 정말이지 시모가 목숨처럼 애지중지 아끼던 술이란 말입니다. 신우이 결혼할 때 잘난 사이 맞는다고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야 한다 할 때도 절대 안 꺼내던 술이었어요. 신우이가 그때 그 술 꺼내자 했는데도 시모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신우이가 뭐 죽고 나서도 가보로 물려줄 거냐 하면서 시모에게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을 정도로 시모에게 그 술은 정말 엄청난 보물이었어요. 듣자 하니 가격도 엄청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귀한 술을 시모가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렇게 좋은 날은 좋은 술로 축배를 드는 게야. 이 정도 술은 돼야 의미가 있지. 야, 엄마가 이 술을 꺼내는 걸 보게 되다니? 영은이가 이거 알면 완전히 뒤집어지겠는데?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최서방한테도 안 내주던 술이잖아요. 영은이가 알든 말든 할 게 뭐냐? 최서방이야 뭐 남의 집 사람이고 우리 며느리는 내 집 사람 아니냐? 안 그러냐? 어쩜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무섭기까지 했어요. 한 입으로 그렇게 다른 두 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 있다니요. 무섭지 않나요? 참 돈이 그렇게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돈 앞에선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씁쓸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사돈어른 덕분 아니냐.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딸도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큼사라기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시고 내가 참 사돈어른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이 좋은 날 함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직 한참 더 계셨어도 좋았을 텐데. 손주 태어나는 것도 보셨으면 좋았을 테고. 그러게나 말이다. 예, 아가. 오늘 우리 이 술로 축배 들면서 사돈어른께 감사 인사 크게 한번 하는 거야. 어떠냐? 그런 시모의 모습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가도 막상 또 돌아가신 저희 아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시니 제 마음도 또 달라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비록 돈 때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처음으로 아빠를 인정하고 저를 알아주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 좋게 생각하자 싶기도 하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저 원래 엄청 긍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자, 이리 오너라. 내가 특별히 며느라기 네 술을 제일 먼저 이렇게 따랐지 뭐냐. 비싸고 귀한 술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셔야 한다. 자그마치 500은 훌쩍 넘어갈 술이야. 500이요? 그렇게 비싼 술도 있어요? 아, 하도 비싸다고 하셔서 100만 원은 넘겠구나 했는데 500이라니. 최소 500이다. 술이라는 게 어떤 건 오래될수록 값어치가 올라가지 않냐. 이거 당장 경매에 내놓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렇게나 비싸고 좋은 술이니 절대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한 번에 다 털어넣어. 원래 좋은 술은 그렇게 마시는 거다. 엄마도 참. 그렇게 좋은 술을 한 번에 털어놓으면 아깝지. 좋은 만큼 천천히 음미하며 마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야. 음미하면서 마시는 건 두 번째 잔부터 해도 돼. 첫 잔은 무조건 비워야지. 시모가 워낙 유난스럽게 그러는 게 민망하기도 했지만 그게 또 기분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시모가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하신 적이 없으니 낯설긴 했지만 어쨌거나 좋게 말해주시는 거니까 즐기기로 했죠. 근데 이상하리 많지 한 번에 남김없이 다 마시라는 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그러시니까 어쩐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수상하달까요? 전에 없이 상냥한 미소를 온 얼굴에 칭칭 휘감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는데 그 미소가 어쩐지 싸하고 끼림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걸 본능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육감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한 저는 시모와 남편이 못 보는 사이 옆에 놓인 다른 잔과 제 잔을 슬쩍 바꿔치기 해버렸지 뭐예요. 바꿔치기 한 잔이 시모의 잔인지 남편의 잔인지도 몰랐는데 제가 내려놓은 그 잔을 누가 마시게 됐는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알게 됐던 겁니다. 다 같이 건배를 하고 시모가 그토록 강조하는 원샷. 시모는 정말이지 제가 그 술을 다 마시는 걸 빤히 쳐다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5분쯤 됐을까? 남편이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어요. 쓰러지는 남편의 이마와 등줄기엔 순식간에 식은땀이 맺혔고 남편은 구토를 하려는 듯 하더니 그대로 무너지듯 쓰러지고 만 거예요. 손도 떨리고 침도 과하게 분비되고 있었고 눈동자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바로 구급차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며 남편의 증상을 말하고 응급조치라도 취하려고 하는데 구급대원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동안 시모는 사색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그런 시모를 보며 저는 무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어느 정도는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경찰에도 신고했고 먼저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며 긴박한 상황이 계속됐어요. 대체 뭘 먹은 거죠? 의심 가는 건 없나요? 그게 농약을 먹었을지 몰라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까지 침묵하던 시모가 갑자기 농약이라는 말을 하면서 성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은 살려야겠다 싶었던 모양이죠. 그 순간 구급대원들의 표정이 싸늘해졌고 마침 들이닥친 경찰들이 시모의 발언을 듣고 강력한 자백과 다름없다고 판단해 시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더군요. 농약이라뇨. 그걸 마시게 한다는 건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일인 거죠. 도주 우려는 물론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었으니 체포는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시모는 경찰서로 이송됐고 저는 남편의 구급차에 동승해 병원으로 향했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원래 긴급 체포라는 건 48시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 긴급 체포를 하자마자 검찰에 송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거죠.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시모를 계속해서 잡아둘 수 없으니 경찰에서도 뭔가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긴박하긴 병원이 더했죠. 경찰서에서 시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으로 옮겨진 남편은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진행됐고 시모가 농약의 성분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덕분에 원인을 분명하게 특정해 위색척은 물론이고 해독 정맥주사로 재빨리 처치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지긴 했지만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희망적인 의사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시름 놓고 있던 그 시각, 시모는 경찰서에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하고 저도 바로 경찰서로 갔는데 시모가 하는 기도 안 차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언제 술에 농약을 탔다고 했어요? 이거 보세요. 그럼 농약을 먹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농약 성분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내가 그 농약병을 본 것 같다는 거지. 뭐라고요? 어디서요? 그걸 어디서 봤냐고요? 그러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그래, 그거 우리 며느리 그냥 그게 술잔을 바꿔치기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농약을 사들고 와서는. 잠깐 듣기에도 시모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을 횡설수설하며 맥락도 없이 늘어놓고 있었어요. 모든 혐의를 며느리인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긴 했지만 술잔 바꿔치기 어쩌고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더라고요. 어이없지 않나요? 분명 시모가 농약을 탄 건 제 술잔이었는데 쓰러진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이었고, 그러니 제가 술잔을 바꿔치기 한 게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걸 입 밖으로 꺼낸 거예요. 경찰들은 시모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고 그 또한 강력한 자백으로 간주하는 분위기였어요. 저 또한 그걸 놓치지 않았고요. 맞아요. 제가 술잔을 바꿨어요. 그걸 어머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술잔 바꿔치기? 그러니까 할머니가 며느리 술잔에 농약을 탔는데 그걸 아드님이 마시고 쓰러졌다 이거 아닙니까? 내 말이 맞죠? 예? 아니,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며느리, 그래, 저기 전현이 원래 나를 죽이려고 내 술잔에다가 농약을 넣은 건데 마음을 바꿔서 지 남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네, 맞아요.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직접 나서서 술잔을 바꾼 게 맞다고 증언했으니 시모는 그걸 역이용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어도 농약을 넣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면서요. 그러나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앞뒤 안 맞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이후로 남편이 회복하는 동안 시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됐어요. 수사가 진행될수록 시모는 점점 가관이 되더라고요. 점입가경이라고 하나요? 딱 그렇더라고요. 시모는 어디서 주워 들은 걸로 그러는지 누군가의 조언을 받은 건지 하여간 기억상실을 주장했어요. 시모는 변호사를 고용할 경제력이 없었기에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고, 제가 듣기로 그 국선 변호사는 시모에게 자백을 해 감형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시모가 뜬금없이 기억상실을 주장하고 나서니 옆에 앉은 그 국선 변호사도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보기엔 시모를 변호할 의지 같은 걸 완전히 상실한 것 같았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았는데요. 시모가 아무리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봤자 시모 핸드폰에 남아있는 검색 기록, 농약 구매 이력, 약병을 버리는 장면이 찍힌 CCTV 등 빼박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온 상황에서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기억상실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는 이어서 다른 컨셉을 밀고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네,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며느리 전현이 완전 두 얼굴을 해서는 저를 구박하고 저는 그러니까 심신미약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상의 없이 아무 말이나 그렇게 막 하실 거면 제 변호도 필요 없으시겠네요. 누가 이 소리? 변호사라고 앉아서는 네가 한 게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야? 당장 의사 불러서 내 정신 상태 감정해 봐요. 나는 심신미약이야. 정말이지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시모는 어디 드라마 같은 데서 본 것들을 되는 대로 짓거리며
아주 발악을 하던데 쳐다보고 있기 딱한 수준이었어요. 무슨 소리란 듯 시모가 하는 말들 중 그 어느 것 하나 인정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시모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시모가 저지른 짓, 그건 입에 올리기도 무서운 짓이잖아요. 심지어 고의성이 다분한 짓이었고요.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짓을 저질렀고 게다가 그 피해자가 가족관계란 점은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피해자가 생존했다곤 하나 시모는 이미 범죄를 실행한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처벌이 적용되는 겁니다. 계획성이 명백한 범죄였고 범행 후에 어떤 반성도 없이 온갖 방법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는 점도 시모에게는 모두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들이었죠. 시모의 나이가 많고 초범이라는 것이 감형 요인이 될 수도 있었겠으나 자백과 반성 없이는 감형의 여지도 없는 거라고 해요. 시모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시모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사실 저에게도 고역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 아니 뉴스에서나 볼 법한 일을 제가 직접 겪은 거잖아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이렇게 회상하며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손이 벌벌 떨려요. 이 글을 쓰면서도 몇 번이나 손가락을 풀고 있다고요. 재판장에서 시모가 저지른 일들을 적나라하게 확인해야 했던 그 순간들은 저에게도 끔찍한 기억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누구보다도 제게 가장 잔인한 순간들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일들이 모두 다 제가 당했어야 할 일이었고 마지막 순간에 제가 술잔을 바꿔치기 하지만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 생각이 잠깐이라도 머릿속을 스치면 정말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어떤 어휘로도 표현이 불가능한 소름 끼치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지 짐작이나 되시나요? 아, 저만큼이나 괴로웠을 한 사람,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을 거예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고 의식을 회복했는데 인지 능력 등 큰 손상도 없었으니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 앞에서 끔찍한 진실이 펼쳐진 거죠.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감당하지 못할 범죄 앞에서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하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시모가 저지른 그 범죄의 대상이 다름 아닌 바로 저였다는 점이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나마 그 술잔을 내가 마시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다른 경우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정말이지 너무 끔찍하다. 알아. 왜 안 그렇겠어. 힘든 생각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해. 정말 미안해. 어떻게 그런 짓을... 만약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 잔을 마시고 일이 잘못됐을 경우를 생각하면 난 단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괴로워하는 남편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그 끔찍하고 괴로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기다릴 수밖에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체 시모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까지 벌인 걸까요? 제가 상속받은 그 땅이 그렇게도 탐났던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추가적인 수사 과정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긴 했어요. 알고 보니 시모가 시부와 자식들 몰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더라고요. 그 누구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데 누구보다 시부가 가장 흥분하셨죠. 미친 여편네 같으니라고. 무슨 생각으로 그런 미친 짓을 저질러서 나까지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킬 작정을 한 거 아니고 뭐냔 말이다. 게다가 뭐? 빚? 아이고, 그 빚 해결하겠다고 그런 짓을 벌였다는 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큰 빚을 지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지만 전 이제 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바로 이혼 소장 접수할 작정이다.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어. 바로 이혼이야. 제 입장에서 정말 어이없으면서도 서글픈 게 뭔지 아세요? 시모는 제가 부모 형제 하나 없는 몸이라서 그런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저를 해쳐도 누구 하나 그 사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줄 알았겠죠. 시모의 계획대로 제가 그 잔을 마시고 쓰러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모는 농약 같은 걸 마셨다는 얘기를 했을 리도 없고 어떻게든 경찰 개입 없이 사고사로 처리해서 부검이고 뭐고 그런 조치 없이 하루빨리 제 장례를 치러 화장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시모 뜻대로 다 될 줄 알았다는 건데 정말 어이없었어요. 아무리 궁지에 몰린 노인네라 하더라도 어찌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냐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모를 이해한다거나 측은지심을 갖는다거나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끝까지 그렇게 진술했어요. 모든 죄를 낱낱이 밝혀 엄중한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힘들긴 했습니다. 그간 시모가 저에게 얼마나 모질게 굴었었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끔찍하고 서글픈 일인가요. 마지막 선고날 정말이지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어. 법정에 나가는 것도 무척 힘들었을 거야.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아니야. 당신 잘못도 아닌데 왜. 당신이야말로 몸도 성치 않은데 늘 내 옆에 있어주려고 해서 고마워. 덕분에 의지가 많이 됐어. 나 아버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더 이상 나 때문에 더 힘들거나 괴로워하지 마. 내가 죄인이고 평생 당신한테 갚으면서 살 거야. 시모가 아무리 저를 험하게 대했어도 그래도 저는 시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고작 돈 때문에 저를 해치려 했죠. 이런 끔찍한 현실 앞에서 아들인 남편으로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시모의 모난 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남편은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든 아들로서 시모와 저 사이 중간 역할을 잘해보려 노력했던 사람인데 더 이상 시모에게 그런 마음이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시부나 남편이 시모에게 등을 돌리게 된 건 어디까지나 시모 자신의 탓인 거죠. 시노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괜히 자기 시댁에서 자기 입장만 곤란하다고 아주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연세에 감옥에 들어가 10년을 살아야 하고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외로운 수감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때라도 반성이라는 걸 하기 바라는 마음이네요. 감옥에서라도 반성을 할까? 그런다고 해도 그 죄를 내가 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면 반성이라는 걸 하길 바라는 마음이야.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라는 그런 기대마저도 저버리게 한 사람이야. 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그런 건 다 잊어버려. 앞으로의 우리 일만 생각하자. 그 죄값 다 치르고 나와도 시모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10년 감옥 생활 후에도 평생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게 될지도 모르죠. 그것이야말로 시모가 정말로 받게 될 죄값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제가 정말 겪었다고요. 이렇게라도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기도 해요. 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분통 터지는 이 심정에 공감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요.
정말 감사합니다.